네, 저희 604페이지 피시고요. 저희 뭐 할 거냐면 이제 충당부채 할 겁니다. 얘는 아무래도 저희 시험에 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론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계산 얘기는 좀 별개거든요. 계산 얘기 좀 별개이기 때문에 이론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사를 좀 보면 한진중공업은 완전 자본 잠식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다 뭐 지금 나와 있고요.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자산 빼기 부채하면 자본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 마이너스 된다는 소리거든요. 망한 거죠, 망한 거. 자본 잠식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래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수빅이라는 데 조선소를 줬는데 요게 망했다고요. 요게 망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진중공업 자회사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조선소를 줬기 때문에 필리핀 은행들한테 대출받은 게 있다고요. 그걸 못 갚았죠. 그러니까 필리핀 은행들이 한진한테 가서 야 니네 자회사가 돈을 못 갚았으니까 니가 갚아라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갚아야 될 돈이 한 4,6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잡으면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기사 보시면 감사인이 이걸 충당부채로 잡을 건지 우발채무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결정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충당부채 잡아갖고 자본 잠식돼서 상장 폐지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충당부채를 배워볼 건데 그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에 거의 한 10년 만에 영업 손실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영업 손실이 났냐면 저희 와이프도 은행 다녔지만 이제 다녔지만 그 은행원 분들 연봉 굉장히 높잖아요. 높아요. 그 문과에서 은행 연봉 높죠. 근데 저희 와이프도 그때 대리로 퇴사했는데 연봉이 거의 9천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월급 들어오는 거 보면 어떤 달은 되게 많이 들어와 한 800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뭐 한 200대 300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요. 우리 학생 기지개 피는 거 볼 때마다 참 뭐랄까 재밌어요. 자, 돌아와서 보시면 어떤 달은 돈 많이 주고 어떤 달은 안 주고 어떤 달은 많이 주고 어떤 달은 안 주고 막 이런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실제로 대기업 같은데 이게 보너스 주는 달이 있고 보너스 안 주는 달이 있다고요.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상여를 준다고요. 그쵸? 근데 기아자동차도 이랬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아자동차에서 통상임금으로 실제로 매달 주는 돈만 통상임금으로 주고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문제가 뭐냐면 요것만 통상임금으로 보면 요 연봉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하고 요 연봉 기준으로 퇴직금을 책정하고 요 연봉 기준으로 상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적게 준다고요. 노조가 소송을 걸었죠. 야, 이것도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급여지. 이거 통상임금에 왜 빼? 이거 넣어서 통상임금 다시 계산해 그랬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기아자동차가 이겼자 노조가 이겼죠. 실제로 기아자동차가 요거 다시 계산해서 종업원들한테 더 줘야 되는 돈이 1조가 넘었다고요. 그걸 일시에 부채 잡으면서 비용 잡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그때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럼 기아자동차에서 이런 일이 터졌어. 그럼 나는 현대자동차야. 현대자동차 감사인이야. 현대자동차 감사하면 가자마자 무슨 생각밖에 없을까? 감사를 이번에 현대자동차 가면 무슨 얘기밖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우리도 이렇죠. 우리 요거 충당부채 우리도 요거 부채 잡아야겠는데 요거 우리 소송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조만간 걸릴 것 같아. 우리 조만간 요거 토해낼 것 같은데 부채 잡아야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회사 담당자는 절대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왜 이러세요, 회사님? 저희는 틀려요. 기아자동차랑은 저희는 노조에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이미 예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저희는 이걸 부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막 이럴 거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보겠지만 충당부채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부채를 잡기 때문에 이쪽에 비용이 든다고요. 어마무시한 많은 비용들이 부채가 잡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많은 비용이 잡히면 손익이 안 좋아지잖아. 기본적으로 회사들은 충당부채라는 걸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 충당부채라는 부채를 잡고 싶겠어요? 안 잡고 싶겠어요? 안 잡고 싶다고 잡으면 비용 처리돼서 손익이 늘어간다니까요. 그럼 실제로 가면 뭐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충당부채를 안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싸우면서 이 문제가 많아요. 충당부채는 실제로 그래서 인식 기준이 제일 중요해.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보시면 되고 그럼 추가로 충당부채를 왜 필요한지 충당부채가 왜 필요한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충당부채가 왜 필요할까? 충당부채가
충당부채가. 충당부채의 정의를 좀 이따 보겠지만 충당부채는 지급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예요. 지금 아까 수빅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4,600억을 필리핀 은행한테 물렸지만 그게 내 자회사 망한 내 자회사가 물린 거지 내가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4,600억을 다 안 갚아준다고요. 그중에 일부만 갚아주겠지. 기아자동차 노조도 요거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얼마 된다는 거지 실제로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실제로 이 충당부채 정의라는 건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는 건데 그것만 갖고는 또 와닿지 않아. 그럼 충당부채가 왜 생겼는지 개념을 봐야 되는데 가장 이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요. AS 조건으로 AS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해요. 우리 회사 물건을 사시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3년 무상 AS잖아요. 3년 무상으로 AS 해드릴게요 그랬다고요. 그럼 X 1년 동안 내가 매출을 1,000억 했어. 무상 AS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더니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X 1년도 회계 처리가 매출 1,000억 매출 채권 1,000억 오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AS는 언제 일어나? 실제로 AS는 그 다음 연도부터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AS 할 때 뭐 부품도 갈아 끼고 우리 직원들 일하니까 돈이 들겠죠? 그럼 실제로 요때 돈 나가면서 AS 비용이니까 제품 보증비라고 할게요. 제품 보증비를 이렇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회계처리한 문제가 뭐야? 수익은 이때 나왔지만 비용은 그 다음 연도부터 나오기 때문에 X 1년도에는 수익만 잡히고 그 다음 연도부터 비용만 잡힌다고요. 그럼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돼서 정확한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짱구를 굴렸냐면 이러지 말고 X 1년도에 수익 나왔으니까 요 매출 AS로 판 거에 대해서 발생할 보증비로 예상하는 금액을 지금 미리 비용 처리하자는 거예요. 지금 AS 조건으로 1,000억 정도 팔았으니까 이 중에 한 100억 정도는 보증비가 들 것 같아. 그럼 내가 예상하는 비용만큼 지금 비용 처리를 미리 하자는 거야. 그럼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그렇죠? 그럼 비용 처리한 것만큼 여기 지금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금액 지출 시기랑 금액이 확실하진 않아. 내가 지금 추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미리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반대쪽에 오는 계정이 뭡니까? 그때 오는 계정이 충당부채예요. 그럼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데 왜 잡아줘야 돼? 이게 나와야 지금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정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잡아야 되는 건 아니야. 기업들이 왜 안 잡고 싶겠어? 아니 이왕이면 비용 나중에 잡고 싶지. 그래서 이왕이면 안 잡고 싶다고요. 감사인이 나는 잡고 싶고.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업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몰라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몰라는 부채를 인식한다. 즉 자원의 유치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나 그 자원을 이전할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를 충당부채로 한다. 좀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하고 근데 이 충당부채를 왜 인식한다고? 결국 다 수익비용 대응 때문이라고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에디셔널 코멘트 보면 제가 얘기했던 제품 보증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보시면 모든 거에 대해서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해. 이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해요. 그럼 요 경우 여러분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손실이 예상된 즉 돈이 나가야 되는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돈을 받아오는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아니 내가 지금 이익 벌 것 같아. 돈 많이 벌 것 같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를 하거나 또는 아예 공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다고요.
자,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 야, 나 매출 점점 늘어나고 대박이야. 나 그 다음 주에 또 특강 가기 때문에 돈 엄청 많이 벌어.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들어오면 얘기해.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요. 아, 이 집에 충당부채에 대한 그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 얘기 한다고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시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무조건 공시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 났다고 칠게요. 교통사고 났어.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된대. 그럼 뭐 나와?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금 나온다고요. 깜짝이야.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금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예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사실 보험금 받는 경우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예상되긴 예상되는데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좀 있으면 저기 카타르랑 어마어마한 그 배수주 공사를 할 것 같아. 이번에 삼성전자 우선주 엄청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엄청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카타르가 16대인가를 배를 주문했다고요. 그게 매출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넘는데요. 그럼 계약을 했다고. 그럼 그거를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 벌 돈이기 때문에 자산을 못 잡죠. 하지만 주석에 공시는 해야 된다고. 우리 카타르랑 수주했어, 16척. 우리 짱이 이거 공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석에 공시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발자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발자산에 대한 얘기도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기준서에서 손실 예상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는데,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얘는 우발부채로 공시해요. 우발부채로 공시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석으로 공시를 우발부채로 하거나 아예 공시를 안 하죠. 손실이 예상되는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죠? 무슨 일단 볼게요. 그리고 손실이 예상돼.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해. 근데 이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대. 그러면 그때는 뭘로 기재해? 충당 부채로 기재하고요. 요 충당 부채는 부채로 보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공시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우발 부채, 우발 자산, 충당 부채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이 우발 부채와 충당 부채 차이는 뭘까?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발 부채와 충당 부채 차이는 뭘까? 이거는 실제로 재무제표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공시했기 때문에 비용이 뜨고요. 실제로 진짜 부채가 맞다니까. 근데 이 우발 부채는 우리 나중에 손실 볼 것 같아. 그런 위험성이 있어. 주석에 말로만 기재한다는 거지. 재무 상태표에 부채로 안 떠요. 부채로 안 뜨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발 부채라는 건 이건 부채가 아니야. 이름만 부채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비용도 안 든다고. 그럼 좀 전에 저 기아차 현대차 사례에서도 현대자동차 가서 우리도 충당부채 잡자 그러면 직원들은 뭐라 그래? 아, 그냥 우발부채 잡죠 그런다고요. 우발부채는 뭡니까? 주석에 말로만 공시하자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손익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라고? 인식기준의 충족과 안 충족. 그럼 얘도 당연히 뭐겠어요?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우발 자산으로 공시했대. 얘는 실제로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으로 기재할 수도 없다고. 그렇죠?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잡을 수 있지. 우리가 지금부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에디셔널 코멘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충당 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사건, 무리한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부채, 우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나와 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셀프 스터디 보시면 일단 셀프 스터디 2번 먼저 볼게요. 충당 부채는 현재의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나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금액을 신뢰성에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즉 부채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는 소리고, 충당 부채는 반드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해. 그러나
우발 부채나 우발 자산은 재무제표의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왜? 얘는 실제로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야. 이름만 자산자가 붙은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10,000원만 빌려줘요. 나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나 사무실 가야 되는데. 집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택시 타고 가서 10,000원만 빌려줘요. CR도 안 믿겨? 안 돼? 만약에 제가 이 학생한테 10,000원을 빌렸다고 할게요. 그럼 이건 무슨 부채야? 이건 무슨 부채? 이 학생이 10,000원 저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10,000원 받았어. 그럼 뭘로 돼요? 주말반 학생은 제가 지갑 끊어주 얼마 10,000원? 여기 끊어주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은 방금 이거 참 뭡니까? 이거는 금융부채라고요. 나중에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금융부채라고. 금액도 확실하죠. 이 친구가 물어볼 거야. 주면서 언제 줄 건데? 내일? 확실한 거지? 물어볼 거라고요. 이런 건 그냥 부채, 금융부채, 금융부채. 근데 여러분, 저희 해커스 경영 보면 지금 영원 패스 팔고 있잖아요. 그 2년 내에 합격하면 환불해준다고 그러잖아요. 2년 내에 합격하면 환불해준다고 그러잖아요. 해커스 경영에서 영원 패스. 그럼 우리 그거에 대해서 부채 잡아놔야 돼, 안 잡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한 1,000개,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한 1,000개 팔았으면, 1,0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한 500명은 합격해서 돌아온다고 칩시다. 그럼 500명은 나중에 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차입금 같은 거랑 같을까 틀릴까? 달라요. 왜냐면 실제로 1,000명한테 팔았기 때문에 몇 명은 실제로 붙어서 돌아온다고 돈 바꿔달라고. 그럼 환불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로 몇 명이 돌아올지 몰라요. 그쵸? 그 금액이 확실하지 않다고. 그리고 얘가 또 언제 올지도 몰라. 1년 안에 붙을 수도 있고 2년 안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시기도 모른다고요. 그럼 이런 부채를 뭐라 그래?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 부채라고 한다고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우리가 영원 패스로 팔면 영원 패스로 매출 잡은 다음에 이 중에 1,000개 팔았으면 200명은 돌아온다고 하면 200명에 대해서 비용 미리 잡아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실제로 환불해 달라고 할 때 그때 현금 나가면서 비용 잡으면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팔았을 때 미리 비용 처리하면서 잡는 부채 잡는 걸 뭐라고? 충당 부채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충당 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해.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이 있어. 여기 충당부채가 있어. 지금 개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지급금이랑 충당부채랑 같은 부채입니까? 다른 부채입니까? 느낌상 다르겠죠. 같으면 같은 계정을 썼겠지. 그럼 왜 다를까? 차이가 뭡니까? 미지급금은 얘는 그래도 지급 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이 높지 않아. 금액이랑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내가 아까 이 학생한테 내일 줄게 10,000원만 빌려줘 그랬잖아요. 하지만 얘는 어때?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급이랑 충당부채랑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돼? 동일하지 않은 개념으로 봐야 돼? 당연히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좀 이따 볼 건데 실제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뒤에서 볼 거예요. 여기가 X1년이고 X2년인데 내가 이때 패수를 막 배출했어. 패수를 막 배출했어. 조만간 벌금 나올 것 같아. 패수 배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 패수를 엄청 배출했어. 그럼 조만간 벌금 나올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때 뭐라고 예상할까? 벌금 나올 것 같지만 언제 나올지 얼마 받을지 모른다고요. 그럼 요 경우에 뭘로 잡아야 돼? 뒤에서 보겠지만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돼요.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근데 그 다음 연도 됐더니 이때 뭐가 나왔냐면 고지서가 나왔어. 납부 고지서가. 야, 너 패스 엄청 매출했더라. 너 다음 연도 X3년 2월 말까지 100억 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지서를 받았다고. 그럼 이때도 여전히 충당부채로 계상할까? 다른 부채로 계상할까? 이때는 충당부채를 없애준 다음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 계상해야 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때는 내가 패스는 매출했는지 얼마 나올지 몰라, 언제 나올지 몰라.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당부채지만 이때 납부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와 금액이 확실해졌잖아. 그래서 충당부채를 지우고 미지급비용으로 바꿔놓는다고요.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왜 X2년도에는 왜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계상할 수가 없어요. 계정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셀프 스터디 1번에 나와 있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등의 부채와는 구별된다. 미지급 비용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추정할 필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 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이해할 수 있겠죠?